추방을 멈추기 위해서 말을 삼가할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을 화나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보건복지부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좀 대학에 한 분 계신데 오늘 박민수 차관이 발표한 것도 그랬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정 매체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서울경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 김인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의사들이 진료의학 독점권들을 소유하고서 의사 숫자가 늘리는 것을 반대하면서 본인들의 수입을 늘리는 게 기대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의사들 중에서는 의대 정원 4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던 분들도 지금 다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전공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걱정 안 하시다는 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테 전공의학이나 의료학 상황을 비대위원장이 모르고 계신 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현재 전공이나 의대생들의 활동 사항이나 결정 사항들을 전공의협의회나 의대생 비대위가 먼저 공식적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 선배 의사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후배들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혹시는 간섭이나 후배들을 선배들이 앞장세운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 안 한다 뿐인 거고요. 실제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들 하고 있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사들이 주장한 합리적인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명서도 냈었고 대화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사들의 요구나 의사들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현장입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집행부가 물러나고 의사들이 들끓으니까 이제서야 언론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언론이 조금 더 솔직하게 의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면 이런 파업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파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방향의 우리들의 주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극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극한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가감없이 의사들의 목소리를 실어주셔야 됩니다. 편견 없이 의사들의 편견과 의사들의 주장에 편견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셔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다리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오늘 우리 비대위에서 만든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2000년도에 15세 미만의 소아가 대한민국에 99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통과 의사가 3,375명이에요. 현재 시점에 소통과 의사가 2,222명입니다. 15세 미만의 소아는 590만 명이에요. 23년 동안 소통과가 진료하는 15세 미만의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고 소통과 의사는 375명에서 6,222명으로 2,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부족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 있어야 돼요. 15세 미만의 소아는 300만 명이 줄어들었고 소통과 의사는 2,500명이 늘어났는데 왜 2000년도에는 없었던 소아과 부족 사태라고 얘기들이 있느냐? 의사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유한기간 강제 지정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가 정한 수가대로 정부가 정한 방식대로 환자를 진료하려는 게 유한기간 강제 지정제입니다. 이게 생긴 이유는 처음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에
수가가 저수가였기 때문에 그 저수가 체계에 당시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보험 환자를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강제로 의사들을 보험 환자를 보도록 만든 제도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했습니다. 2002년도 위헌소송의 결과 합헌으로 판단됐는데 당시 합헌의 요지가 뭐였느냐,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의사들의 자율권과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어쩔 수 없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로 묶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신경 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나 의학자들이 좋아하는 OECD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이 5.7%입니다.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요양기관 강제 지정자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의 공공의료기관화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년 전에 똑같은 위헌소송을 또 했습니다. 그 당시 위헌소송의 합헌을 한 요지가 뭐냐, 보험질문에 의해서 의사들이 정부로부터 부족받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급여에 대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의사들이 비급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가 의사들이 저수가 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시장을 인정해주고 물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사들에게 비급여 진료가 마치 부족한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수가를 OECD 평균의 수가로 맞춰놓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비급여들이라는 거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이론상 맞는 겁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각자가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파렴치한 의사들이면 정말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입니다. 영어로 실제로 의사들이 부족하고 파렴치한 집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내도되고 선동된 여론에 의해서 의사들이 부족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사회 역시도 불행한 사회입니다. 전자가 되건 후자가 되건 대한민국은 불행한 사회인데 우리 의사들은 후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전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의사들이 말하는 주장을 그대로 그냥 실어만 달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는데요. 항상 이제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들은 절대로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들은 아무리 몰아붙여도 환자들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건 정부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한전공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의료계 의사협회 선배들한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법률 지원입니다. 법적 검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대한전공의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법률자문 구해놨고 법률자문상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조금 기수인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쇼킹한 얘기로. 오늘 페이스북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그 하남 치료하시는 교수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18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뇌종양인데 굉장히 심각 뇌종양이고
부위도 안 좋고 사이즈도 커서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미 반신 마비가 온 상태인데 방사선 치료도 치료가 안 되고 항암 치료인데도 거의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오늘 일하는 상황에서 교수가 고민을 한 겁니다. 미국에 최신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 신약이 100%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잘 있겠지만 신문이 15% 정도의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는 신약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급여가 안 되는 거고 보험에서 지원 안 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 예약을 쓰게 되면 한 달에 자비로 1,000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 말을 안 해야 되는 거냐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가족이 경제적 사정이 충족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약을 5개월간 썼습니다. 그 쓰기 전에 당연히 교수님은 그 보호자로 하여금 이거는 구분되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자비로 치료를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진료를 했습니다. 5개월 약을 써서 그나마 5개월간 생리 유지라도 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개월 후에 심사평가원에서 대학병원에 재미없이 환급을 하자는 요청자가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약을 의료진 마음대로 환자한테 보내서 그 약을 치료제로 냈을 경우에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그 법이 있고 그 환수받은 돈을 환자한테 돌려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경험들이 후보들에게 전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중환 치료하고 픽스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 깨진 상태인 겁니다. 깨진 복은 지금은 막아야 되는 건데 깨진 돈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밑에 문을 새는 거를 더 많은 양을 위에 부어서 밑에 문을 새는 거를 막아보자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말하는 의대정원 지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지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팩트고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진료하는 의사들이 보험진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의사 숫자를 암만 늘려놔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수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